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워크숍을 열고 국정과제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소통 채널을 다시 열어두고 회동 조율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제 차기 정부 정책 구상을 본격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 열었고요. 인사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경제다. 그리고 실용주의를 강조했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구상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오늘 워크숍은 현재 이제 분과별로 국정 과제들을 도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수인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까지 내놨던 공약들 중에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또 해 나갈지 이거를 현재 이제 과제 후보군들을 지금 이제 다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거를 아마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도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체 워크숍을 열고 네. 국정 철학이라든지 또 국정의 비전, 아젠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네. 또 우리가 지금 분과별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국정 과제 안들이 윤석열 정부가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철학에 맞는지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제 워크숍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아마 다 분과별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이제 공통점 찾기.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실용주의, 또 국민 이익 이런 것에 맞는지 다시 한번 반추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업무 보고를 지난 한 주 동안 쭉 받으면서 나왔던 그 해당 그 부처의 지시를 했던 중요한 사항에 강조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비춰졌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이나 중시하는 포인트들도 많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늘 워크숍에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기보다는 일단 두 분의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제 강연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경제, 글로벌 지금 시장 경제 상황에서의 한국의 경제 방향이라든가 혹은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로 이야기되는 디지털 대전환의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듣고 7개 분과 토론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각 분과별로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해서 아무래도 뭘 중심으로 다루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과별 업무 보고를 끝내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큰 이슈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정부 조직과 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네. 문제라든가 혹은 통상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각 부처의 실질적인 업무의 이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 포인트들은 아마도 좀 흘러나올 거라고 보고 어쨌든 당선인이 오늘 주문한 것은 모든 이제 인수위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해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중심, 실용주의 중심으로 국정의 우선순위를 둬서 경중 완급을 잘 조정해 달라라는 메시지로 읽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제 관련해서 오늘 강연부터 시작한 걸 보고요. 어쨌든 이제부터 부처 업무 보고를 끝내고 인수위가 어떤 다음 정부의 과제를 이제 도출해 내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뜨거운 이제 관심의 인수위가 한복판에 놓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한 발언 중에서 하나 좀 눈에 띄어서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대목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좀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 관계자들도 당당하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바로 떠올랐던 게 사실 법무부였습니다. 법무부가 업무 보고 있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얘기를 했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니까 인수위 관계자가 무례하다라고 하면서 업무 보고까지 좀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소 좀 결이 다른 이런 입장 표명이 좀 있었던 터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출범도 하기 전에 용산 이전 논란을 겪으면서 인수위가 좀 뭐라 그럴까요? 여론 국정을 앞으로 얼마만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과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인수위 자체가 마치 이제 좀 뭐 점령군인 아니냐. 뭐 항상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런 모습이 특히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이 조금 여론의 어떤 의식을 한 거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공약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절 후퇴가 없는데 좀 뭘까 오만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동등하게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할 말하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인수위가 고칠 부분은 또 고치고 이럴 수 있으니 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고압적으로 대하지 마라. 이런 어떤 뉘앙스로 여론에 대해서 좀 살짝 그 몸을 낮추는 이런 뜻이 좀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해봅니다. 실제로 그 법무부와의 업무보고상에서 있었던 그 문제를 좀 의식하고 한 발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내용 자체는 뭐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당선인께서 이제 하신 이야기들 공약 사항들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 이제 곧 물러날 장관이 이거를 정면으로 언론에다가 이제 치고 받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마치 30분 전에 이렇게 통보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인수인계라고 하는 게 일종의 누군 들어와서 보고하고 누군 보고하지 않고 그러면 예. 그게 인수인계가 되는 건가라고 여론도 조금 의아심을 가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게 혹시라도 권위적으로 보이진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주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또 눈에 띄었던 곳이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부분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업무보고가 30-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 말은 즉 폐지 입장은 계속 기정사실화된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 것인가 이걸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쪼개서 기존에 있는 부처들이 분산해서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혹은 성평등 분야에 국한돼서 좀 작은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또는 아동, 노인 뭐 이런 다른 분야까지 합쳐져서 더 확대되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것인가 어떤 방향성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수위에서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한다는 걸 원칙적으로 두고 있고 그 대안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기존에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사실 여성부로 시작해서 이제 여성가족부로 이제 오기까지 그러니까 정부의 18개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18개 부의 어떤 비중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왜소한 그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좀 다른 부의 업무를 끌고 와서 붙여주는 형식으로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을 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정리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업무를 쪼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그 성범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 역시 법무부의 소관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라든가 청소년 이런 문제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의 또 소관 업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각 부처에 있는 업무들을 전부 여성과 관련된 걸 다 뜯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각 부서의 업무와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이게 고유한 업무라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을 사실 여태까지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업무를 여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 업무를 다 끌고 와서 하느니 다 어떤 성평등, 양성평등 개념에서 모든 부서에서 그걸 다 하고 단지 이제 어떤 그 여성의 인권 문제라든가 그리고 각 부처에서의 업무가 제대로 그 여성의 어떤 인권 신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차별 문제는 없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캠페인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래도 뭐 성평등위원회라든가 이런 대통령 직속 기구를 두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대통령 그 당선인의 유세 과정에서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는 아무래도 그런 방향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쪼개서 기존 부처가 분산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 박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저도 이제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또 당선인 측에서 해왔던 공약 사항이 여가부 폐지와 양성평등 가족부로의 변경 요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는 여가부 폐지 쪽으로 확 기울었고 최근에 인수위의 발언들을 봐도 네. 사실상 폐지가 이제 폐지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기능 쪼개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문제는 여가부 폐지의 논란에 대해서 그 동안에 오히려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챙기면서 여성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가부가 폐지됐어도 여성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또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뭐 양성평등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두고 예를 들어 부처 장관 만나듯이 자주 이렇게 여성 부분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양성평등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는다던가 또는 네. 쪼개기 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전담 부서가 없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 중요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부처에서 소위 말해서 비주요 부서로 이렇게 부처 안에 또 다른 작은 비주류 부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걸로써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가 기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업무 보고 감사원에서 업무 보고 나왔던 부분도 논란이 됐던 것이 이 정권 이양기에 감사원에서 감사위원 재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라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계속 좀 지연됐던 요인 중에 하나도 이 감사위원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감사원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이 인사권 문제는 일단락됐다라고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우선 감사원의 판단은 저는 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헌법에서 정한 이제 감사위원은 그 헌법의 98조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장이 이제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건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7명 중에 2명이 공석이잖아요. 이제 2명을 임명하는 문제는 새 정부와 현재 정부가 잘 협의해서 할 문제다. 네. 그럼 결국 협의가 안 되면 제청하지 않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도 김호수 현재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감사위원으로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을 때 감사원장이 그걸 제청하지 않은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감사원에서는 어떤 감사원의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그 현 정부가 임명을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졌던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락이 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이제 회동이 잘 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MB 사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문제나 어떤 감사위원회 이제 인사 문제를 갖고 서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좀 생겼다고 봐요. 결국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청와대 이전을 원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예비비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비비 요청을 국무회의에서 전혀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대로 가면 그 윤석열 당선인은 업무를 통이동 연수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승인할 지금 그에 대해서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아직 강대강으로 대치된 게 풀어질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문제는 그나마 잘 매듭이 됐지만 네. 결국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한 차례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뭔가 사전 협의가 필요한 만남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청와대 측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 걸림돌이었던 앞서 언급해 주셨던 사면 문제 혹은 인사권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었다가 하나둘씩 조금 해결됐는데 또 다른 것 하나가 남았다고 해서 또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선인 측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데 예. 아마도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뭐 다음 날이라도 바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즉 처음에 사실 가벼운 만남으로 이야기를 저는 시작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축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덕담 나누고 네. 뭐 식사하고 그 이후에 실무적 조율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뭐 한 일주일 지난 이후에 사실 이제 의제 선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대통령 사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나 뭐 인사권 문제 가지고 이제 논란을 벌였고 거기 이제 대통령실의 이전 문제까지 결합돼 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무슨 조율이 필요하냐 만남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수사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밑에 실무진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히 의제에 대한 이야기와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당선인과 대통령이 지금 만나서 지금 이렇게 꼬여버린 상황에서 뭐 빈손 회동으로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 더 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는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고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만큼 다른 방식의 그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뭔가 성과가 만들어져야 만나는 명분이 있다. 이미 시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입장이신데 오늘 또 보니까 기사상 실무 협상 재가동됐다. 이런 네.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제청권을 이제 신구 간에 협의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선인 측이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감사원이라고 하는 데가 행정을 감시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독단으로 하거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거나 뭐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을 무시하고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새로 된 당선인과 대통령이 협의해서 거기에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양쪽 다 상처를 입었다. 예를 들어 장제원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은행 총재 그 인선이 감사위원 자리를 놓고 사실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여권 인사 7명 중에 3명이 현재 여권 인사라고 그랬는데 그 여권 인사 가운데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인사면은 문재인 정부 편들고 마치 그러는 것처럼 취급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고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도 왜 당선인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감사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게 돼버렸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앞에 좀 부끄러운 예. 양측이 그런 부끄러운 지적을 받은 거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회동 얘기가 지금 다시 이제 물밑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과 만나는 최장 기록을 지금 세우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 다 부담을 굉장히 느낄 수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깜짝 회동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청와대 이전 문제가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만날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뭐 청와대 입장이 그 예비비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니었고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안보 공백이 생길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예비비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으니까 당선인이 가가지고 그런 그 보안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정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라. 그리고 국방부랑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뭐 예비비 통과시키지 못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극적인 뭐 회동, 전격 회동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월요일에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오늘 새롭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오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상황 짚어보죠. 거대 야당 원내대표가 될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 이 관련된 이야기를 전망을 하면서 이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앞으로 야당이 될 민주당의 그 방향성을 가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두 분 다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이재명계로 불리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앞으로의 민주당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계의 그 원내대표 당선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강한 야당을 예. 만들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완성하겠다. 등 좀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좀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직면한 거는 결국 어떻게 잘 견제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또 국민들에게 발목 잡는 모습은 안 비춰야 되는 협치의 모습, 그 견제와 협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의 예. 문제일 텐데 현재는 아무래도 협치보다는 강경한 어떤 견제의 노선을 좀 전 택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네. 그러면 이 구도로 가면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지방선거에 그 이재명 후보 상임고문을 역할을 이제 부여하고 8월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기 등판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점쳐진다 이렇게 네.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에 당대표로 복귀할 때까지 한 2년 이상이 걸렸는데 조기 복귀로 전망이 된다. 그러면 지방선거 아마 승패에 따라서 또 한 번 민주당이 좀 출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강경 노선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제 어떤 그 효과를 좀 노리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제 아직 그 민주당에서는 대선을 좀 미완의 승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강경 노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대단히 그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 민주당의 어떤 원내대표 지도 체제가 지방선거를 위한 체제의 완성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금 보여진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강한 야당, 그러니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움직이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네. 역대 지방선거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에서 관망하는 층, 무당층 같은 경우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한 그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 집결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보고 네. 지금 현재 인수위가 진행 중이지만 인수위의 결과를 통해서 정부조직법이 우선 이제 청와대로 국회로 갈 거 아닙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을 할 것이고 여성층의 지지층 결집을 노릴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총리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저는 그 쉽게 그 국회에서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민주당의 어떤 강경한 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그 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 이게 상설 특검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 그러니까 장관이 상설 특검을 그 안을 올리겠다라는 얘기까지 좀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역시 5월 달에 정부 출범인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여야의 강경 대응이 쉽게 멈춰지기는 어렵고 뭐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실 네.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박 교수님. 대선 패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원내대표 선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사실 당 내에서 쇄신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원내대표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이야기가 사실상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는 개혁 연장선상에서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 취임 이전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하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광석화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가장 쉬운 길을 지금 민주당이 선택하는 거 아니냐. 쉬운 길이다. 그렇죠. 강대강.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하는 거. 투표율이 낮으니까 지지층만 똘똘 결집해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민주당의 기본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가장 저는 쉬운 길이라고 봐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왜 지금 그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느냐. 역시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에게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전의 민주당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는 인적 교체가 필요하죠.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민주당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닌 뭔가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건 아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런 인물 교체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려운 점인데 이재명 하면은 일하는 분위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일 잘한다.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뭘 해야 되느냐?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잘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특히나 소수당도 아닙니다. 다수당의 여소 야대 국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이재명 후보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적인 부분들도 다수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지 그것이 동력이 돼서 차후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강대강의 그런 뭐 개혁을 주장하는 것과 사실은 개혁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소위 협치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어려운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대강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어떤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다시 대선을 다음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정당의 모습, 협치하는 모습 이 부분이 앞으로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또 풀어가야 될 모습이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이 사이에서 어떤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풀어갈지가 보여줘야 될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서로 오고 가는 덕담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취임하고 나서 장제원 비서실장도 난을 가지고 축하 인사말도 전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직접 전화까지 하긴 했는데 그 속에서 뼈 있는 말들이 서로 계속 오갔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 드렸듯이 이제 검수완박 계속 강조하고 있고 언론 개혁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취임 전에 사실상 이 부분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소 야대 국회가 쉽게 풀릴 거라고 기대한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건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선거가. 지방선거에서 그 몇 달 사이에, 그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국민들은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의 원칙이 맞느냐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하지 않고 내 주장만 맞다라고 그거는 뭐 당선인 측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지방선거에서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치러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5년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국민의 어떤 심판 차원에서 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뭐 국민들이 잘 선택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부분이죠. 박창환 장간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